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런 인종차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보세요. 아직도 마스크 안 했다는 이유로 그때 봤지만 흑인들 막 엄청 강하게 진압하는 거 보면은 이건 아직도 그걸 남아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이 차별을 보면 막 분노하잖아요. 이거 너무 심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마스크를 안 줘? 이거는 그냥 뭐 민족 감정을 떠나가지고 인도주의적으로 진짜 너무 기본적인 건데, 뭐 코로나 걸려 죽으라는 소리야? 아니면 코로나 걸리면 너희들은 안 걸려? 다 같은 방역 차원에서 같이 해야지? 분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이 아마 별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마스크가 한참 구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마스크를 못 구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난민 이주 노동자들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노동하시러 온 생활 수준이 낮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25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250만인데 250만 중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125만 정도. 125만. 근데 125만 중에서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마스크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125만에서도 한 반 정도 마스크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 250만의 외국인 중에 한 60만만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못 샀어요. 못 사. 지금도 못 사요. 지금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사실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게 뭐가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 이경민님께서 자국민도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지요. 글쎄요, 자국민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아직은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 노동자들을 통해 갖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요. 만약 누군가 외국 노동자 중에 만약에 그 확진자가 나왔어. 그래서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 중에 확진자 나왔고 그가 만났던 사람 누구 통해서 2차, 3차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든 책임은 다 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가는 거예요. 외국인 또 혐오증 생기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준다는 거는 이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없다고 하니까, 저도 마스크 돈 주고 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 약국 가갖고 못 샀어요, 한 번도. 근데 참 대단한 게 누가 나섰냐면은 시민사회가 나섰어요. 시민.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 달성구 앞에서 성서산업단지라는 STU라는 그런 시민단체는 아니고, 이게 뭘까? 아마 뭐 기독교 쪽에서 유지하는 뭐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약 10개국 언어로 해갖고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고 방역해야 되는지 안내하고. 이때 사진이에요.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래서 시민사회가 필요해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고, 역할이. 27일이었나요? 오늘 28일이고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그 최영래 최강시사 보니까
우다야 라이라는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사람인데 지금 이주노동위원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나와갖고 인터뷰를 막 하는데 우선 그런 얘기 하죠. 마스크 당연히 못 샀고, 그리고 또 당연히 요번에 나왔던 재난지원금 당연히 못 받죠. 아마 이 얘기 하면은 재난지원금은 너무하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다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주자는 게 아니고, 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20년, 이분만 하더라도 지금 20년 넘게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20년 일하면서 세금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 게 맞는 건가? 근데 당연히 다 안 줬죠. 이런 문제도 있고. 보니까 그게 되게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이게 있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못 구하니까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못 나가게. 나갔다가 한 명이라도 걸리면 큰일 나니까 아예 외출 금지. 아예 못 나가게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이거 근로정신대하고 뭐가 다르지? 해외 근무하는 자국민도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해외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요? 근데 저번에 우리 정부가 그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입양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찾아가지고 마스크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국민들도 못 구한다고요? 해외에서? 그래요? 파견간 근로자들? 참. 그래서 이거는 이젠 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 노동자들과 인권단체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도 평등하게 해달라, 뭐 그런 거 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세금 다 내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하는 일들은 다 뭐냐면은 그 3D 업종이잖아요. 되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치면 이제 뭐 쫓겨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 사회에서 정착하고 인정받으려고 세금도 내고 나름대로 뭐 다 했는데, 이런 지원 나올 때는 그런 것들 전혀 못 받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젠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해고되는 대상들이기도 하고, 사회 구성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사회 구성원으로 딱 인정을 했는데, 좀 어려워지면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제일 먼저 배제하는 대상이 바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이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다양한 층. 지금 이런 운동이 많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말 쓰지 말고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자.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자. 이런 것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거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근데 외국은 아예 불법이라는 말 안 쓰죠.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다르죠. 불법하고 외국은요. 이 불법하고 그 미등록은요. 미등록은 그냥 undocumented예요. 뭐냐면 서류가 미비된 사람들. 근데 일리걸로 가죠. 불법으로 가죠. 그럼 뭐가 되냐면 불법 체류자. 그러면 물론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 존재가 불법이잖아요. 존재가.
그 외국인들이 이 사람 불법 체류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체류자인데 어떤 체류자냐면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 막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존재를 불법으로 하냐. 그냥 undocumented, 미등록. 합법적으로 무슨 서류 같은 게 작성이 된 사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류 미비된 외국인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게 근데 보니까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고용노동부가 일부 부서와 지방 노동관서가 미등록 체류라는 말을 보도자료에 사용해 눈길을 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보통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갈 때는 불법 체류자라고 나가요. 그런데 2019년 들어와가지고 노동부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안 쓰고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공문에. 근데 이것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 많이 변했구나.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근데 이게 공적인 건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확하게 앞으로 불법 체류자라는 말 쓰지 말고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 공무원 사회에서 알아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이요. 이거는 정부가 바뀌고 문재인 정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박근혜 그 이명박 때는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놀란 건요. 정세균 총리한테 놀랐어요. 요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마스크 구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우리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되게 배려가 없다. 그리고 되게 수준이 낮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전엔 더 안 좋았는데 뭘.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되게 많이 변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못 받은 게 아쉽겠지만 이거는 우리들도 처음 받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거 자체가 아예 이 논의도 안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까지는 이 말이 못 나온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다 보면 아마 이런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도 전 다 이런 포용해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총리가 4월 29일 날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진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쯤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마스크를 못 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다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총리가 지시해요. 외국인 노동자도 마스크 구할 수 있게 그리고 진료받을 수 있게. 더군다나 미등록 외국인도. 왜? 미등록 외국인은 괜히 검사했다가 걸리면 추방이니까 막 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역이 문제니까 이 미등록 외국인들도 그냥 나와서 안심하고 검사 받을 수 있게 추방 안 시킨다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때 정세균 총리가 쓴 용어가 뭐냐? 미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자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거죠. 총리가 아예 표현을 미등록 외국인으로 썼으니까. 이거는 법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공문에서는 대부분 보통 그냥 불법 체류자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 용어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총리도 이거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의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방역 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방역체계의 빈틈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는 약 38만여 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다며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에는 깊숙하게 숨기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되게 신기했어. 정 총리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미등록 외국인들을 보호해라, 다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로 내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오히려 이럴 때 미등록 외국인들을 이거 이렇게 추방하지 말아라 말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이 불법 체류자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요. 일부러 비교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이 존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정말 존재가 불법인 체류자를 볼 건지 이런 인식은 되게 중요한 거고, 정 총리가 이거 지시하고 나니까 진짜로 안내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전화 달라고.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5월 달은 단속을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5월 달에 다 나와 검사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5월 달에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미등록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아시는 분 계시면요, 5월 달에 마음 놓고 가서 빨리 검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이 나름대로 만들어져 왔었어요. 그게 굉장히 미비하지만 우선 94년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94년 이전까지 외국인에 대한 그런 차별 같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워낙. 그런데 이때 뭘 만드냐면요. 94년도에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해외의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예요.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이게 산업연수생 제도. 근데 문제는 이 연수생 제도가 누가 이거를 담당하느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걸 담당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더라도 그 외국인을 보내주는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체와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받아가지고 이 노동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받은 노동자들이 받는 돈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띄워먹고 많이. 한마디로 용역 회사. 용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있잖아요. 비정규직들 용역. 이때부터 사실 있었어요. 이때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딱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용역 회사의 일을. 근데 이때는 외국인들이 딱 들어오면은 제한이 많죠. 우선 작업장 변경 못 해요. 어디를 보내면 거기서만 일을 해야지 거기를 뭐 그만두어서 딴 데 가고 그런 게 없죠.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 공장에 일할 때 사장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해고되면 돌아가야 돼요. 해고되면 다른 공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해고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추방이에요.
다른 데 취업을 못 해요. 체류기간도 뭐 3년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노동자들이 받는 그런 이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진짜로 이거는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은 그만큼 돈이 되니까 중소기업 중앙에서는요, 외국인 연수 허용, 외국인들 좀 계속 좀 오래 있게 해달라고. 왜? 3D 업종 인력난 심하니까 더 필요하다면서 이 중소기업 중앙에는 많이 데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왜 중소기업 중앙회, 기협,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데 왜 이 기업한테 이 일을 다 맡기냐.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여기서 도맡아가지고 중간에서 사실은 다 돈 떼어먹고, 그러니까 이런 비리도 많고 인권 침해도 있고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합리적이고 합당한 임금을 줘야 된다. 그 움직임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때 얘네들의 반응 기가 막혀요. 중소기업 부담 가정 강력 반발.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현실화 하자고 하니까 이러면 중소기업들 너무 힘들어진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24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속 직장을 이탈해 다른 직장으로 불법 취업하는 것은 임금이 낮기 때문만은 아니며 채용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리는 것은 해당 업체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원래 이 노동자들은요, 회사를 옮길 수 없어요. 옮길 수 없는데 이들 중에 대우가 너무 안 좋고 너무 나쁘기 때문에 폭력도 있고 하니까 여기를 회사를 그냥 옮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옮기고 났는데 옮기고 가서 보니까 여기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일을 계속 해. 근데 문제는 3년밖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3년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들이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록 노동자가 돼가지고 1994년도부터니까 지금까지 있으면 몇 년이니까 거의 뭐 10년, 20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 숙달돼 있어. 근데 등록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있는 거는 저 사람들 불법 체류자야,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보기 전에 이들이 왜 미등록 외국인이 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 이 노동자들을 위한 만들어졌던 94년도의 산업연수생제도, 이게 진짜 문제가 많구나, 진짜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이 제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데 이거는 또 엄청나게 반대예요. 기업에서 또 엄청나게 반대예요. 왜? 이거는 그 중간 아까 이 협동조합 중소기업에 얘네들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배제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직접 국가가 허용을 하고 오게 하는 건데 반대하죠. 기사 볼까요? 현행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대체할 이 제도는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이 노동 기본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반대가 심해갖고 바로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외국인들은 뭐 추방 당하기도 하고,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라고 하냐? 쓰레기 업종 현실 너무 모른다. 도리어 외국인 노동자 늘려야 한다. 요청을 해요. 진짜 기업에서. 왜? 공장에서. 실업률은 자꾸 올라가는데, 아니,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해. 그래서 외국인 연수생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 계속 유입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갖고 이 사람은 왔더니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불법이지만 일자리를 딴 데로 옮기는 거죠. 옮겨놓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있어갖고 거기서 공장주하고도 말이 되고 하니까 일을 막 해. 근데 어느 순간 다 미등록 외국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995년에 네팔 근로자들이 한 10여 명이, 13명이 명동성당에 들어가갖고 농성을 했어요. 농성을 왜 했냐? 이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했는데 그의 동료였던 여자 외국인 노동자가 공장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요. 또 강군과 폭행을 일삼는 기업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가갖고요, 성폭행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거는 근로정신대가 끌려가갖고 당한 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요. 왜냐면 근로정신대 아이들이 거기서,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는 거지만 모르겠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성폭행이라는 거는 일본군 위안부로 갔을 때나 그러는 거지, 공장주가 그 근로정신대 온 소녀들을 막 성적으로 착취했다? 그런 얘기는 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1995년에 이러면서 크게 이슈가 되죠. 이때 그 선당 앞에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완전히 노예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2002년에 이재정 의원, 우리가 아는 이 안양의 이재정 말고 교육감 이재정, 지금 그 이재정 의원일 때 의원과 33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나오는 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한 발 발전한 거 맞죠. 하지만 이 고용허가제가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물론 예전 거에 비하면 좋아졌겠죠. 그러나 이게 왜 문제가 많냐? 실제로 직접 그 노동들이 하는 말, 제가 받은 계약서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언어 모두 할 줄 모르기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서명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에 일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계약상 노동조건과 실제 노동 차이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바꿀 수가 없어. 회사를 아마 최대 3군데까지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뭐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가족과 함께 올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법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주하기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돌아가야 돼. 근데 느낌이 가족 데려오면은 여기까지 머물고 가잖아. 근데 이게 참 모순되는 거예요. 외국인을 정주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아쉬워서 데려와갖고 이 사람들 써야 되는 거, 이게 부딪히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법률에 되게 문제점이 많아 있어요.
그래서 나와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것도 있지만 2017년 8월 14일에 있었던 그 한겨레 사설, 이주노동자 죽음 불은 고용허가제 폐지 논의할 때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산업재해가 아니고 자살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살하신 분들.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연이 시행 14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의 그늘에 드러났다.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다. 제 계좌에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대충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 보다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 네팔이 되게 많아요. 네팔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네팔은 실제로 이건 이제 국내 네팔 유노동자 초국적 가족 유대와 관련된 이런 글인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네팔은 실제로 지금 가계 수입의 3분의 1이 다 외국에서 일해가지고 돈을 보내주면 그게 거의 수입의 3분의 1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팔이 왕정이 무너진 게 얼마 안 됩니다. 네팔의 마지막 왕이에요. 12대 왕 가넨드라. 이 사람이 왕권에서 물러난 게 언제냐? 1990년이에요. 1990년 전제군주제가, 물러난 건 아니죠. 전제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2001년인가? 여기 기사 보면 알아요. 네, 이게 2007년. 2007년에 아예 군주제가 폐지돼요. 네팔에서 군주제가 폐지된 게 2007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10년간 이 공산주의자들과 엄청나게 내전이 있었거든요. 안정이 안 돼 있어. 외국에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2007년에 뭘 맺냐? 2007년에 7월 달에 장관급 수준의 그런 회담을 해서 뭘 하냐면은, 그 토픽이라고, 한국판 토플이죠. 그 토픽에 붙으면 매년 5,000명씩 네팔 사람들을 우리가 취업하러 데려가겠다. 이렇게 협정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말 배우려고 엄청나게 많이 쓰죠. 토픽. 그리고 실제로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했던 그 EPS 고용허가제, 그거를 굉장히 잘 지키는 나라예요. 아주 잘 지키는 나라. 2009년, 11년, 13년 때 아주 우수하게 관리하는 우리 정부에서 신용하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 사람들도 고용 허가제를 오면은 되게 안전하게 올 수 있고, 또 월급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많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오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 있으면 딱 보면은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2008년이에요. 2008년. 그러나 실제로 들어와 있던 사람이 많이 있었죠. 공식은 28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셔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안녕민우. 이분도 네팔 노동자이죠. 요 감독이신 우리 지혜영 감독과, 그리고 네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트립티라고 공정무역 커피예요. 근데 이 커피 갖고 뭐 하는 거냐면, 네팔 노동자들이 커피를 배워서 자국에 돌아가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이 트립티고, 이 트립티의 최정이팔 대표님,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요 두 분 모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밖에 오셨는데 우리 한 10분만 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시고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가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모시고 오는데 우리 10분만 있다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